오늘은 내가 떠난 지 꼭 10년 되는 날이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강윤호. 그 이름 하나가 아직도 가슴을 쥐어짠다. 그때였다. 잔디 사이로 어린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두 남매가 꽃 한 다발을 들고 조심스레 무덤 앞으로 나왔다. 작은 아이가 묻는다. 오빠, 아빠가 여기서 자는 거지? 회장은 손에 쥔 국화를 떨어뜨렸다. 경호원이 아이들을 막으려 다가서자 남매는 울먹이며 외쳤다. 아빠 무덤에 손대지 마세요.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내쳤던 아들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찔렀다. 저 아이들 대체 누구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묘역의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 오는 새벽 회장은 다시 묘지로 향했다.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남매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조사해 봤습니까? 운전석에 앉은 비서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예, 회장님. 성은 정, 고아원 출신입니다. 보호자는 없다고 합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빗방울을 바라봤다. 없다니 세상에 그 나이에 어떻게. 묘역 입구에서 차가 멈췄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덤 옆을 지키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젖은 옷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모습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차문을 열었다. 얘들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낯설고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이 아저씨가 누구인지 아니? 남자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근데 아빠 친구예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그런 셈이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에 우산을 씌워줬다. 경호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아이들을 보호소로 옮길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잠깐 나하고 이야기 좀 더 해야겠어. 묘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아들의 이름이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윤호야, 내가 남긴 게 이 아이들이냐? 그는 속으로 삼켰다. 말끝마다 죄책감이 비처럼 떨어졌다. 아이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저씨, 아빠 아세요?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알았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럼 우리 아빠 어디로 갔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멀리 아주 먼 데로 갔단다.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거야. 그럼 아저씨도 같이 지켜줄 거예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회장은 묘역 근처의 컨테이너에 불을 밝혔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데워주며 물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정아린, 정아율이에요. 형제야? 응, 오빠랑 동생. 부모님은? 없어요. 아빠 친구가 우리 보고 꼭 여기 오라고 했어요. 아빠 친구? 응. 이름은 강윤호 아저씨. 그 한마디에 회장의 손이 멈췄다. 수프가 바닥에 흘러내렸다. 윤호가 너희를 보냈다고? 응. 우리한테 편지도 써줬어요. 아이는 낡은 봉투를 꺼냈다. 젖은 종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있었다. 회장은 손끝으로 조심스레 펼쳤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내가 가지 못한 세상, 이 아이들이 대신 살아야 합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가슴을 찢는 말이었다. 회장은 봉투를 꼭 쥐었다. 누가 이 편지를 줬지? 고아원 원장님이요. 아빠가 죽기 전에 맡겼대요.
회장은 숨을 삼켰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솟구쳤다. 그때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아버지, 전 이 일만큼은 옳다고 믿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 이 아이들 내 별장으로 옮겨.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기사라도 나면. 그럼 내가 책임진다. 윤호의 이름으로. 아이들은 잠든 채 차 안에 몸을 말았다.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할인의 작은 손이 그의 손끝을 스쳤다. 작고 따뜻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졌다. 이 아이들을 버리면 또 한 번 아들을 버리는 것 같았다. 차창 밖으로 묘비가 멀어졌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윤호야, 너는 왜 내게 아무 말도 안 했니?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묘비 위의 국화가 바람에 쓰러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삭였다. 이번엔 끝까지 지켜볼게. 이 아이들이 내가 남긴 마지막 숨결이라면. 그날 밤 회장은 평생 쓰지 않던 단어를 일기장에 적었다. 용서. 비가 멈추고 새벽이 열렸다. 묘지 위로 햇살이 비쳤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서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모름이 곧 진실의 문턱이 될 거라는 걸 아직은 알지 못했다. 새벽 안개가 산등성이를 덮고 있었다. 회장은 일찍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방 안에 고요히 번져 있었다. 작은 책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낯설고도 아렸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 불빛 아래에 비서 박 실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밤새 이 편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온 건지 찾았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필체는 고인이 직접 쓴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 그 편지 봉투 안쪽에 이런 서류가 접혀 있었습니다. 비서는 노랗게 변색된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10년 전 한강 신도시 붕괴 사건 관련 내부 결제 문서였다. 맨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대표이사 강재호. 회장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드님이 사망 직전에 이걸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전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회장은 문서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이 떠올랐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공사비를 줄이려면 철근 규격을 바꾸라던 자신,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 아버지, 이건 사람 목숨입니다. 돈보다 무겁습니다. 그 말이 벽처럼 머릿속에 울렸다. 그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윤호야, 그게 이 말이었구나. 박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날의 현장 자료를 모두 모아. 그리고 그때 안전보고서 담당자 아직 남아있지? 예, 하지만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찾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는 벽 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다. 흑백의 미소가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무겁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점심 무렵 아이들이 부엌으로 나왔다. 할인이 먼저 인사했다. 아저씨, 아침 먹었어요? 회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먹었단다. 너희는? 우리도요. 오빠가 계란 프라이 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방금 전 본 문서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하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근데 왜 울어요? 회장은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다. 바람이 좀 불어서 그래. 할인이 작은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바람 불면 자꾸 눈물 난다고. 그 한마디에 회장의 심장이 멈췄다. 엄마, 응. 근데 금방 하늘 날아갔어요. 그래도 아빠가 지켜줄 거라 했어요. 우리가 무서우면 아빠 친구 찾아가라고. 아빠 친구가 누구라고 했지? 강윤호 아저씨요. 회장은 숨을 삼켰다. 윤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게 이 아이들이었구나. 그날 오후 그는 운전기사를 불렀다. 어디 가십니까? 고아원으로 간다. 비서가 만류했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십니다. 오늘 가야 한다. 10년을 미뤘으니 하루라도 더는 늦을 수 없어. 차가 언덕길을 올라 고아원 앞에 멈췄다. 낡은 간판,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그 위로 흙먼지에 덮인 글씨. 은솔 보육원. 원장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맞았다. 회장님께서 여길 어쩐 일로? 이 아이들 정할인 정하율. 당신이 맡았다고 들었소.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데려다 주셨지요. 아버지? 예, 돌아가신 강윤호 씨요. 회장은 숨이 막혔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고가 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윤호 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 그러고는 서류 봉투를 맡기고 다음날 현장으로 나가셨죠.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럼 아이들의 친부모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윤호 씨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 팔목에 같은 팔찌가 있었죠. 하늘의 아이들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늘의 아이들. 그 말이 뇌리에 맴돌았다. 윤호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지키려 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적막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야.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 10년 전 그 현장에서 무엇이 윤호를 죽게 했는지, 그게 내 이름에 얽혀 있다면 이제는 감춰선 안 된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었다. 어둠이 길 위에 깔렸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버지,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별장이 보이는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이 회장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우리 기다렸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비서는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언론에서 이 아이들 이야기가 새어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내일쯤 들이닥칠 겁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다.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왔다. 그는 할인과 하율을 품에 안았다. 두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더 깊은 냉기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 온기와 냉기 사이에서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진실을 열 열쇠가 될 거라는 걸. 밤이 깊어갔다. 회장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윤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묘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들었다. 10년 전의 결제 문서, 보고서, 손으로 쓴 메모들.
먼지와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비서 박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현장 소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지? 지금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이도훈입니다. 아드님과 함께 일하던 분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겠다. 다음 날 새벽 회장은 검은 외투를 걸치고 길을 나섰다. 안개가 자욱했다. 차창 밖으로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겹쳐 보였다. 젊은 시절의 아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던 뒷모습. 아버지는 틀렸어요.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때렸다.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시골집 앞이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나왔다. 굽은 어깨, 거칠게 세운 머리카락,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피로로 가득했다. 이도훈 씨, 강재호입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이 여길 왜? 윤호이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거웠다.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사고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난 알게 됐습니다. 안전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걸. 도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윤호 씨가 원했습니다. 끝까지요. 도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윤호 씨가 저에게 서류한 뭉치를 맡겼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전 겁이 났습니다. 왜? 그 안엔 회사 내부 비리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청업체, 자재 공급, 위조된 서명들, 모두 회장님 이름으로 결제된 문서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럼 윤호가, 예, 그걸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내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사고가 터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낡은 창문을 흔들었다. 회장은 낮게 물었다. 윤호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언젠간 이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 아이들, 윤호가 지키려던 이유를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그래. 고아원에 맡긴 그 남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 씨는 그 아이들을 두고 항상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삶의 빚이다. 무슨 뜻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윤호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 도훈은 조용히 눈을 돌렸다. 회장님, 더 깊이 파지 마십시오. 그날의 진실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난 이미 그 위험 안에 살고 있네. 이제 더 도망치지 않을 거요. 차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손에 쥔 봉투를 열었다. 윤호가 남긴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것,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차가 도시로 들어서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회장님, 고아 남매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드님 사건, 재조사 맞습니까? 경호원들이 둘러섰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곧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뉴스로 흘러나갔다. 주가가 출렁이고 회사 임원들은 술렁였다. 박 실장이 급히 보고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님을 해임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 예상한 일이야.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보이는 것도 있네. 그날 밤 회장은 별장 서재에서 홀로 앉았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책상 위에는 윤호의 사진과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옳았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늦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다. 아저씨, 잠 안 자요? 할인아, 너도 잠이 안 오니? 오빠가 울어서요. 아빠 생각난대요. 그래, 그렇겠구나. 할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저씨, 우리 진짜 아빠랑 닮았어요. 그 말에 회장은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눈이요. 슬플 때 눈이 반짝여요. 아빠도 그랬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작은 손이 그의 팔에 닿았다. 할인이 속삭였다. 아저씨, 울지 마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회장은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인아. 고맙다.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윤호의 마지막 웃음이 보였다. 그 웃음 속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그는 낮게 말했다. 윤호야, 내가 지키려던 진실. 이제 내가 밝혀야 할 차례구나.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파문이 유리창에 번졌다. 회장은 손을 뻗어 그 물자국을 따라 그렸다. 그 물결이 마치 아들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의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뒤 새벽 신문이 회장의 이름을 실었다. 강재호 회장, 10년 전 붕괴 사고 재조사 요구. 사진 속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짧은 장면이 세상을 흔들었다.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직원들은 눈을 피했고 임원들은 전화를 붙잡고 분주했다. 주가는 떨어졌고 광고주는 계약을 끊었다. 회장은 묵묵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여전히 잿빛이었다. 박 실장이 문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경영 부적합으로 해임하려 합니다. 회장은 잠시 웃었다. 부적합이라. 지금이라도 적합한 인간이 되려는 중인데. 이사회실은 냉기와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개인적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셨습니다. 10년 된 사고를 왜 다시 들추십니까?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 아들의 죽음이다. 그 진실을 밝히는 건 아비로서 마지막 책임이다. 하지만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 이전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늙은 왕이 미쳤군. 결국 해임안이 통과됐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었다. 내가 떠나도 진실은 남을 겁니다. 부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권력 아래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회장은 자신이 만든 제국의 냉기를 처음으로 느꼈다. 계단을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모든 게 내 손으로 쌓았던 돌무덤이었구나. 그날 저녁 별장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다. 할인이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꽃 심었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색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 손끝에는 종이신문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할인아, 하유라. 오늘은 안에서 놀자. 왜요? 날씨가 좀 차가워.
근데 하늘이 예뻐요. 그래도 들어가자. 그는 아이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때 담장 밖에서 셔터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박 실장이 뛰어나왔다. 회장님, 기자들이 침입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찍혔습니다. 뭐라고? 지금 인터넷에 기사 올라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떴다. 강재호 회장, 숨겨진 손주들과 동거 중, 유산 승계 위한 위장 가족? 댓글에는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하율이 겁먹은 눈으로 물었다.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몰라서 그래. 왜 몰라요? 사람은 진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판단하거든.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작은 어깨가 떨렸다. 하리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다. 우리 여기서 쫓겨나요? 아니야. 여긴 너희 집이야. 정말요? 아저씨가 약속한다. 그 밤 회장은 신문을 모조리 찢어버렸다. 책상 위에는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다. 아버님,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응하겠다. 지금은 아닙니다. 언론이 몰려 있습니다. 괜찮다. 더 숨을 수는 없어. 새벽 회장은 경찰청 조사실로 향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기자들이 외쳤다. 회장님, 아이들이 친손주 맞습니까? 그는 잠시 멈춰섰다. 아니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럼 왜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까?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 아이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취재진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는 덧붙였다. 진실이란 피보다 깊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조사실은 차가웠다. 형사가 물었다. 회장님, 당시 공사 붕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 그걸 지금 왜 밝히십니까? 누군가는 진실을 봐야 하니까. 조사가 끝났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또 터졌다. 그 불빛 사이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손, 따뜻한 눈빛, 그리고 아저씨 울지 마요 하던 목소리. 그가 버텨야 하는 이유였다. 별장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조용했다. 박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뭐라고? 낯선 남자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지 알아냈나? 아드님이 일하던 현장 관계자 중 한 명이라 합니다. 이도훈 씨의 부하였다고. 회장은 숨을 삼켰다. 도훈이? 그가 직접 데려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할인, 하율.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죄어왔다. 박 실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합시다. 안 돼. 그럼 언론이 먼저 덮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찾는다. 혼자서요? 그래. 이번 일은 내 죄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윤호야, 내가 남긴 아이들까지 내가 잃을 순 없다. 도로 끝에서 번개가 쳤다. 회장은 핸들을 움켜쥐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전조등을 켜며 속도를 높였다. 창밖으로 묘비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춰섰다. 아이들의 작은 우산 2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젖은 흙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작고 깊게 찍힌 두 쌍의 발자국. 회장은 숨을 삼켰다. 하리나 하유라. 그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천둥이 울렸다. 묘비가 번쩍이는 빛 속에 드러났다. 그 순간 그의 무릎이 꺾였다. 제발 어디에 있든 제발 무사해라. 비는 계속 내렸다. 그의 외투는 흠뻑 젖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 밤 세상은 잠들었지만 회장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새벽이 지나도록 회장은 묘역을 떠나지 못했다. 젖은 흙 위에 남은 아이들의 발자국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자 낙엽이 흩날렸다. 그 아래 반쯤 묻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젖은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몇 줄은 읽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 무덤 옆집에서 기다릴게요. 아빠가 그랬어요. 무서워도 도망치지 말래요. 회장의 숨이 멎었다. 무덤 옆집이라면 산 아래 관리인 숙소. 그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지늘길에 구두가 빠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숙소 지붕을 비추고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회장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물기 어린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뜯지 않은 우유와 반쯤 남은 빵이 있었다. 누군가 근방까지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하리나 하유라.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문 뒤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다. 회장이 다가가자 문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할인이었다. 아저씨. 아이는 울먹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괜찮니? 오빠는? 오빠가 도망치지 말래요. 아빠처럼 강해지래요. 회장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으셨습니까, 회장님? 이도훈이었다. 그는 젖은 우비를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은 그를 노려봤다. 아이들을 왜 데려갔지? 숨기려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말인가? 붕괴 사고 당시의 관련 인물들입니다. 회장님이 조사 시작한 걸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다. 그놈들이 아직도... 예. 그들은 여전히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왜 노린 거지? 도훈이 잠시 눈을 피했다. 윤호 씨가 남긴 파일 때문입니다. 파일? 10년 전 윤호 씨가 그들의 비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자료를 지니고 있던 게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 윤호 씨가 아이들 옷 안쪽에 USB를 숨겨놨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럼 윤호는 그걸 지키려다 죽은 건가? 맞습니다. 이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그 현장, 저도 있었습니다. 윤호 씨가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거야. 저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버지를 위한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도훈 씨, 그 파일은 지금 어디 있지? 아이들의 옷 안쪽 주머니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좋네. 그걸 공개하겠네. 위험합니다. 그걸 세상에 내놓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려운 건 없네. 10년을 거짓으로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진실로 갚아야지. 그때 할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저씨, 어디 가요? 할인아,
아저씨는 내 아빠가 남긴 일을 끝내야 한단다. 그럼 다시 돌아올 거죠? 그럼 약속할게. 할인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도 그랬어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저씨도 행복해질 차례인가 보다. 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겠지. 그는 젖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훈이 뒤따라왔다. 회장님, 그 자료를 어디로 가져가실 겁니까? 윤호가 일하던 현장으로.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으니 거기서 끝내야지. 차가 산길을 내려갔다. 창문 밖으로 번개가 치며 도로를 밝혔다. 회장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옷에서 꺼낸 USB였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어떤 것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가까워지자 비가 그쳤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그 별빛 아래에서 그는 속삭였다. 윤호야, 너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도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는 이미 끝났네. 이젠 행동만 남았어. 차가 도심의 빌딩 앞에 멈췄다.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그 터. 이제는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내렸다. 밤 공기 속에서 콘크리트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았다. 윤호야, 내가 남긴 증거로 이 어둠을 끝내겠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흙 대신 차가운 돌바닥이 밟혔다. 바람이 불자 그의 외투 자락이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회장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회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차문을 열었다. 10년 전 아들의 죽음을 삼킨 그 터였다. 지금은 번쩍이는 빌딩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먼지와 피로 얼룩진 현장이었다. 이도훈이 뒤따라왔다. 회장님, 이곳에 들어가면 언론이 곧 몰려올 겁니다. 좋다. 진실은 숨어 있을 이유가 없지. 회장은 천천히 빌딩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비들이 막아섰다. 허가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건물 내가 세웠네. 오늘은 내가 철거하러 왔지. 그는 조용히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있는 자료를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할 거다. 누가 막더라도 멈추지 말게. 이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송사 3곳, 독립언론 1곳. 전송만 하면 전국에 퍼질 겁니다. 좋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아들의 웃음이 귓가에 스쳤다. 아버지, 세상은 두렵지만 진실은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그의 다리를 앞으로 밀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북적였다. 카메라, 조명, 수십 개의 마이크가 줄지어 있었다. 회장이 단상에 오르자 웅성거림이 퍼졌다. 강재호 전 회장, 직접 입장 밝힌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10년 전 제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당시 저는 이윤의 눈이 멀어 안전보고서를 묵살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류가 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증거는 뭡니까? 회장은 USB를 들어 올렸다.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입니다. 부정한 거래, 위조된 서명, 거짓 보고서. 이 파일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USB를 기자에게 건넸다. 진실을 세상에 전해주세요. 그게 아들이 원한 일이니까. 장내는 폭발하듯 시끄러워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기자들은 외쳤다. 회장님, 그럼 관련자들은 누구입니까?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이 파일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엔 제 오랜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경호원인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도훈이 몸을 돌려 그들을 막아섰다. 물러서십시오. 이건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한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 자료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 이미 전송됐네. 이도훈이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제 그만 숨기십시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왔다. 바닥에 조명이 얼굴을 비쳤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따라붙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밖으로 나오자 회색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끝났습니까? 이도훈이 물었다. 아니, 이제 시작일세.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세상이 나를 심판하겠지.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진짜 손주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들은 윤호가 남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내가 이어야지.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무게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이도훈의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그쪽이 움직였습니다. 그쪽이라면? 부회장과 남은 인사들이요. 당신이 가진 자료의 원본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노릴 겁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아이들은 안전한가? 지금 별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버팁니다. 곧 가겠다. 그는 서류를 챙기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거리는 혼잡했고 차들은 경적을 울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유리를 스칠 때마다 시야가 흐려졌다. 도로 끝자락 검은 차 한 대가 뒤를 따랐다. 그는 거울을 보며 속도를 높였다. 뒷차도 똑같이 따라붙었다. 전화가 울렸다. 이도훈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그 차 조심하십시오. 회사 사람들 아닙니다. 알았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도로 옆 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차가 멈췄을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놓았다. 도훈이 도착하자 회장은 겨우 일어나 말했다. 그놈들이 윤호를 죽인 자들이겠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뉴스가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윤호야, 이제 너의 싸움이 끝났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리도 끝인가요?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아이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지.
회장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 사이로 해가 솟고 있었다. 그 빛이 땅을 덮으며 새날을 열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윤호야, 너의 아버지가 이제야 바로 섰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뒤로 물웅덩이에 하늘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사라졌다. 새날의 공기가 차갑고 맑았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빛이었다. 진실은 불처럼 번졌다. 뉴스 속 화면마다 회장의 얼굴이 떠 있었다. 10년 만에 밝혀진 붕괴 사고의 진상, 강재호 전 회장, 모든 책임 인정. 기자들의 목소리가 화면을 메웠다. 도시가 들끓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해체를 논의했다. 부회장의 얼굴이 회의실 스크린에 비쳤다. 그 사람은 끝났다. 이제 그가 남긴 것들만 없애면 된다. 그때 문이 열렸다. 비서가 숨을 고르며 뛰어들었다. 부회장님,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익명의 계정에서 내부 거래 명단이 퍼졌습니다. 전부 부회장님 이름으로 서명돼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그 파일은 폐기했어.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돌렸다. 뉴스 자막이 흘렀다. 부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아들 사건 은폐 정황 드러나. 그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노인,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편 회장은 별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훈이 급히 문을 열었다. 회장님, 방송이 성공했습니다. 전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가 바란 세상이 조금은 가까워졌겠지. 하지만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이들이지? 수화기 너머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그 애들을 데리고 싶으면 혼자 오시죠. 누구냐? 당신이 만든 괴물 중 하나요. 통화는 끊겼다.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도훈 씨, 아이들이 납치당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놈들이 다시 움직인 거야. 부회장 측이야. 경찰에 연락합시다. 안 돼. 그놈들은 경찰보다 빠르네. 그는 외투를 챙기며 말했다. 아이들을 찾아야 해. 윤호가 지키려던 걸 이번엔 내가 지킨다.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전화기의 신호가 끊긴 곳은 도시 외곽의 폐공장 지대였다. 10년 전 윤호의 사고 현장과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도훈이 운전을 하며 물었다. 회장님, 혹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함정이면 어때? 이제 내가 걸릴 차례지. 차가 멈췄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낡은 공장 문이 흔들렸다. 회장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불 꺼진 창고 한가운데 두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리는 울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에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 순간 그림자 사이에서 부회장이 나타났다. 역시 오셨군요, 회장님. 끝내 이런 짓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나? 당신이 세운 제국, 당신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이들까지 품겠다니 웃기지 않습니까? 윤호의 아이들이니까. 그 애들은 당신 손주도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다.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도 나는 인간으로 남았다. 부회장이 비웃었다. 그럼 인간답게 죽으시죠. 그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다가왔다.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애들한테 손 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럴 힘이 남았습니까? 도훈이 뒤에서 나타났다. 회장님, 뒤로.
총성이 울렸다. 공장 안에 불빛이 터졌다. 도훈이 몸으로 회장을 밀어냈다. 어서 나가십시오. 그의 어깨에 피가 번졌다. 도훈 씨, 괜찮습니다. 가세요. 혼란 속에 회장은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밧줄을 풀어주자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지켜줄 거라 했어요. 그래. 아빠가 맞았어.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훈의 부하들이 불빛을 들고 들어왔다. 부회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공장 문을 열며 외쳤다. 모두 손들어. 부회장은 체포되며 회장을 노려봤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난 이기려고 한 게 아니야. 단지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경찰차의 푸른 불빛이 공장을 비췄다. 아이들이 회장의 품에 매달렸다. 아저씨, 이제 끝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났어. 이제 무서운 건 없어. 도훈이 들것에 실리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약속 지키셨네요. 당신 덕분이야. 윤호가 하늘에서 기뻐하겠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멈추고 공장 위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윤호야, 이제 내 아이들은 세상이 지켜줄 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세상은 다시 떠들썩했다. 뉴스는 연일 폭로와 사과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보다 가볍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걷히며 푸른 빛이 열렸다.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다. 아저씨, 우리 집에 같이 가요. 회장은 천천히 웃었다. 그래, 이제 어디든 같이 가자. 그날 세상은 진실을 기억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는 비로소 용서받았다. 비가 멎은 도시는 유난히 조용했다. 긴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은 묘하게 따뜻했다. 회장은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머리맡에는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할인과 하율이 들어왔다. 아저씨, 아프지 않아요? 할인의 눈이 금세 젖었다.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괜찮단다. 조금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어. 도훈 아저씨도 괜찮아요? 응. 어깨만 다쳤대. 곧 올 거야. 다행이다. 하율이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가 안 오면 우리 또 혼자 남을까봐 무서웠어요.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짜죠? 그래, 약속한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먼지처럼 흩날리는 빛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 빛 속에서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10년 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어둠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박 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아니 강 선생님.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게. 예, 강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원합니다. 그럴 이유는 없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모든 걸 내려놓았는지. 그건 늦은 사랑 때문이네. 사랑이요?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이제야 제대로 사랑을 배웠네. 박 실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도시를 떠나야겠지. 윤호가 쉬고 있는 곳 근처에 집을 하나 지으려네.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사시겠다는 뜻입니까? 평범이란 게 그렇게 어렵더군. 며칠 뒤 그는 병원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가며 외쳤다. 저기 봐요, 꽃 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병원 정문 옆 화단에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그래, 봄이 왔구나. 차가 산길을 달렸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차창 밖으로 푸른 들판이 펼쳐졌다. 아이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였다. 저기 산 너머가 아빠가 있던 데죠? 그래. 거기다 집을 지을 거야. 작지만 햇살 잘 드는 집. 그럼 아빠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겠지. 그럼 하늘도 집이네요. 그래, 하늘이 제일 큰 집이지. 그가 웃자 아이들이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잃었던 시간들을 조금씩 덮어주었다. 며칠 뒤 그들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오래된 주택 한 채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나무 울타리와 낡은 현관문, 그리고 마당에 핀 들국화 몇 송이. 여기가 좋다. 회장은 그 말 한마디로 결정을 내렸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집안에는 아직 먼지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할인이 걸레를 들고 말했다. 청소는 내가 할래요. 하율이 대걸레를 들고 맞장구 쳤다. 그럼 나는 바닥. 회장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집이란 건 그런 거지. 사람이 웃어야 비로소 집이 되는 거야. 저녁이 되자 작은 식탁 위에 밥과 국이 올랐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했다. 할인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가족 맞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 가족이지. 피가 안 섞여도요? 피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같이 밥 먹고 같은 하늘을 보는 것. 그게 가족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소리와 풀벌레 울음이 마음을 적셨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윤호야, 너의 아이들이 웃고 있다. 이제야 내가 남긴 걸 지켜내고 있구나. 뒤에서 할인이 다가왔다. 아저씨, 왜 혼자 있어요? 별 보고 있었어. 아빠 별도 보여요? 응.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윤호야. 할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짜네. 우리 보고 웃는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항상 그렇게 웃던 아빠였지.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꽃잎이 흩날리며 마당을 감쌌다. 하율이 문간에 서서 물었다. 아저씨, 이제 행복해요? 그래, 아주 많이. 그럼 울지 마요. 응, 이제 울 일 없을 거야. 집 안으로 들어오자 탁자 위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위에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강아린강 하율 강재호. 회장은 그 그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창밖에서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회장은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아이들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윤호야, 이 아이들이 내가 남긴 사랑이다. 이젠 내 목까지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창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 남았다. 그 숨소리가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따뜻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별 하나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나도 너처럼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 바람이 살짝 스쳤다. 민들레 씨앗 하나가 창가를 넘어들어왔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가거라. 내가 닿는 곳마다 사랑이 피어나길.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했다. 세상 어느 때보다 고요했고 가장 깊은 평화가 그 안에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산 아래 작은 집에도 봄이 여러 번 다녀갔다. 마당의 나무는 더 굵어졌고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의 키를 넘겼다. 강아리는 대학에서 미술을 배우고 있었다. 하율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둘 다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강재호는 이제 흰 머리가 많아졌다. 아침이면 텃밭을 돌보고 점심이면 하율이 끓인 국으로 식사를 했다. 저녁에는 할인의 그림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의 방 한켠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윤호의 사진과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가족 그림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는 매일 그 액자 앞에 앉아 짧은 기도를 올렸다. 오늘도 고맙다.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단 걸 느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 어르신이라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재벌도 회장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을 키운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예전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립긴 하지요. 하지만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봄날 마을 학교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할인의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복도 가득 걸렸다. 하율이 나란히 서서 말했다. 언니, 아버지 오실까? 오신대. 꼭 보러 오신다고 했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들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 어르신. 그는 손을 들어 인사하며 웃었다. 다들 멋지구나. 세상이 밝아지는 건 이런 마음 덕분이야. 할인이 그를 전시장 한쪽으로 안내했다. 벽 한가운데 걸린 한 그림을 가리켰다. 그 그림에는 산 아래 집과 세 사람이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이 있었다. 할인이 말했다. 아버지, 이건 제 졸업 작품이에요. 제일 처음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림 속의 하늘은 맑았고 그 가운데 윤호의 얼굴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완성됐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당을 정리하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윤호야, 잘 지내고 있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너도 행복하구나.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다. 아버지, 차 드실래요? 좋지. 내가 끓인 차는 언제나 향이 좋구나. 할인이 찻잔을 건네며 웃었다. 내일 마을 축제예요. 아버지도 오세요. 물론이지. 사람들이 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이야기라니? 아버지가 어떻게 용서를 배웠는지요. 그는 잠시 웃었다. 그건 간단하단다. 사랑하면 용서는 따라오더라. 밤이 깊었다. 하율이 불을 끄며 말했다. 아버지, 잘 자요. 그래, 너희도.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회장은 의자에 그대로 앉았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손등을 비췄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호야, 이제 정말 괜찮다.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달빛이 더 밝아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사람처럼 잔잔한 숨이 이어졌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아버지를 부르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미소 짓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리나 하유라, 너희를 만나 아버지가 된 건 내 생의 가장 큰 선물이란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배웠다.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라. 아버지 강재호. 아이들은 오래도록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마당에는 새들이 울었고 민들레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저녁 하리는 언덕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빛 사이로 한 줄기 빛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하린이 속삭였다. 아빠, 할아버지 고마워요. 바람이 지나갔다. 들꽃이 흔들렸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리고 그 아래 세상은 조용히 사랑으로 물들어 있었다.